자, 그러면 테마 1번부터 한번 보죠. 이제 1번부터 100번까지 쭉 갈 거예요. 이게 9.7하고 똑같이 9.7 합격생 핵심 요약 노트하고 이 기출문제집하고 똑같은 테마로 되어 있고 통합기출문제집에도 테마가 100개로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수의 차이예요. 통합기출문제는 과거 기출문제까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 가장 많은 문제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제 그 통합기출문제집에서 속관했어요, 문제를. 그래서 자, 문제수로 보면 이제 통합기출 문제집이 더 문제수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30페이지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9.7 강의할 때 좀 나가기는 했었어요, 앞에. 근데 그거 무시하고 이제 새롭게 강의 진행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거기 30페이지 1번부터 보면은 사회복지 개념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잖아요. 근데 1번에서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특수계층이 이게 중요하죠. 이 특수계층에 대한 것이 바로 협의의 개념입니다. 대상에 따른 개념이거든요. 협의, 광의. 이거는 그래서 거기 협의의 개념, 결국 특수계층의 욕구. 그러니까 그 문장은 맞는 거죠. 자, 이번에 사회복지를 제도적 개념과 자녀적 개념으로 구분한 것인데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기능에 따라서 구분한 거죠. 누가? 율렌스키 르보가. 자, 그다음에 3번. 이 3번 문장 좋은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왜냐하면 사회복지를 사회문제 치료 동그라미 그다음에 예방 동그라미 그 밑줄 그어보세요. 고기를 밑줄 그어놓고 이제 뭐 인적 자원의 개발이라든지 뭐 일련의 시책 과정이다. 사회제도를 강화 또는 개선하는 노력. 이건 굉장히 넓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광해 개념인데 이 광해 개념이지만 거기에 치료가 들어가더라도 틀린 문장이 아니다. 물론 이제 광해 개념은 제도적 사회복지와 유사한 개념인데 대상 측면으로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치료와 예방 모두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제도적 복지에서는 본래 이제 예방, 사전 예방적인 거죠. 사후 치료적인 것은 자녀적 복지거든요. 알았죠? 그거 조심하시고 그다음 이제 4번인데 광해 사회복지 개념에 입각하는 것은 사회통합 효과가 높은 거예요. 광해 사회복지가. 근데 거기 협의회 사회복지 개념에 입각해서 제도화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사회통합 효과는 낮아지고 경제적 효율성은 높아집니다. 이 광해 사회복지 개념에 입각한 것은 사회통합 효과가 높고 경제적 효율성이 낮은 거죠. 그죠? 광해 사회복지 개념이. 근데 협의회 사회복지 개념에 입각해서는 사회통합 효과는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경제적 효율성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자, 그다음에 2번 보면 2번 옳지 않은 거. 자,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문제 지문 중에 괜찮은 지문들을 골라서 문제를 풀 겁니다.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부터. 왜냐면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 하고 선생님들이 한번 봤으면 굳이 제가 그걸 다시 읽을 필요가 없는 지문들이 있어서 빼면서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2번에서는 3번이 중요한데요. 한정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적, 치료적인데 예방적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의 예방적 동그라미. 예방적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정적 개념이라고 했으니까 대상만 봐야 돼. 대상을 봤을 때 보니까 사회적 약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뒷문장 볼 필요도 없어요. 한정적 개념은 특수계층, 사회적 약자 이렇게 딱 정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맞는 문장입니다. 거기서 조심하실 게 한정적 개념은 자녀적 복지와 유사한 개념인데 불구하고 예방이 들어갔어요. 맞는단 말이에요. 상관없어요. 뭐 본 그죠? 거야? 그다음에 어? 4번 한정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는 가족이나 이 시장 먹고 기구를 통해 배웠어? 복지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자, 많이 그래서 먹었어? 중요한 거 가족이나 시장 기구를 통해 복지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그러니까 한정적 개념이 맞아요. 거기까지는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하는 거니까 근데 다만 사적 노력이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한정적이든 네. 광해 개념이든 둘 다 민간 플러스 공공까지 다 포함하거든요. 민간의 노력 플러스 공공의 노력까지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적 노력은 민간의 노력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거기 사적 노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 문장. 네. 사적, 공적 노력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2쪽으로 와보세요. 이제 기능적 정의인데 이 기능으로 나눈 것이 룰렌스키 르보잖아요. 자녀적 기능을 하느냐, 제도적 기능을 하느냐. 자, 우선 3번 보면 자녀적 개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겁니다. 자, 사회복지를 가족제도나 시장, 즉 경제제도를 얘기하거든요. 가족제도, 시장, 경제제도와 동등한 위치에서 보고 있는 것은 제도적 개념이죠. 사회복지가 제도로 만들어져 가지고 다른 사회 제도와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아예 제도로서 동등한 위치를 취한다고 그랬어요.
제도적 개념. 근데 거기 2번 사회복지 활동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궁극적 지향이다. 자, 사회복지 활동은 사회 질서 유지에 꼭 필요하지 않다. 사회 유지에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건 잔여적 개념이 맞아요. 그죠? 2번이 맞죠? 그러니까 그거 보면 3번에 시장의 불완전한 분배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즉 시장의 불완전성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자, 사회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사회복지가 제도로서. 그게 바로 제도적 개념이죠. 그러니까 지금 2번하고 3번은 반대 개념이에요. 반대 문장. 지금 2번에서는 사회복지 활동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궁극적인 재행. 사회복지 활동은 그게 필요로 하지 않은 필수 불가피한 제도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지금 3번은 지금 사회 유지를 위해서 사회복지 제도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 지금 반대 지문인데 2번은 잔여적인 것이고 3번이 이제 필수적으로 보는 것을 제도적 개념에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로 만들어낸 거예요. 사회복지를. 그죠? 자, 그럼 4번도. 그러니까 거기서 1번, 3번, 4번은 제도적 개념인데요. 자, 4번 볼게요. 잔여적 개념에 따른 사회복지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거기서 1번이 참 좋은 문장이에요. 보면은 1번 보면 가족이나 시장 경제가 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나 시장 경제는, 즉 가족 제도나 경제 제도는 완전한데, 완전한 가족이나 시장 경제, 즉 경제 제도가 어떤 문제를 일으킬 때 그때 사회복지가 일시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문장입니다. 잔여적 개념에. 예. 즉 다시 한번 2번 사회 유지를 하는데 필수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문장이 지금 4번의 2번 문장이 아까 3번의 2번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아까 3번의 2번에 사회복지 활동이 필요로 하지 않다. 않는 게 궁극적인 지향이다라고 봤잖아요. 잔여적 개념. 그러니까 지금 그 4번에 2번 사회 유지를 위해 필수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자, 근데 이제 답이야 뭐 4번에 이제 4번인 것은 금방 나오는 것이고. 자, 5번 보세요. 5번에서 중요한 것은 2번입니다. 2번 보니까 보충성의 원칙이 나왔어요. 이 보충성의 원칙은 공공부조 제도에서의 원칙이에요. 보충성의 원리, 후순위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근데 우리가 공공부조 제도는 자녀적 복지제도의 대표적인 제도잖아요. 당연히 2번이 지금 옳지 않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세요. 6번에서는 지금 4번이 참 좋은 문장인데, 일단 6번에서 1번 시장이나 가족제도의 불완전성을 전제로 한다. 그죠? 가족이나 시장제도가 불완전하다. 따라서 사회체제가 불완전하다. 그래서 누구라도 사회복지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모두를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거 다 제도적 개념이죠. 그죠? 보편주의로 가게 되는. 자, 사회복지 기능은 다른 사회제도와 구별되는 기능과 구별되죠.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어떤 기능? 상부상조 기능을. 그죠? 그리고 이제 그 3번인데 수정 보완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넘어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이면 거기 보니까 시장에 대한 자원 분배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수정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수정 자본주의죠. 그죠? 수정 자본주의. 본래 잔여적 개념은 자유방임주의잖아요. 극우라고 그랬죠. 극우. 그죠? 극우라고 했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중도우하고 중도좌가 제도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 수정 보완이란, 그러니까 시장을 수정해야 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수정, 보완입니다. 그거. 근데 4번 보세요. 사회 문제를 병리적 관점에서 파악한다. 병리적 관점에서 파악. 이게 바로 잔여적 복지입니다. 병리적 관점. 왜? 사회복지 대상자가 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뭔가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보는 거죠? 이 병리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낙인을 수행하잖아요. 그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해서 비정상적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뭔가 문제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이게 병리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자녀적 복지 넘겨보세요. 이제 자 7번 참 좋은 문제죠. 2018년 서울시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자 이게 이제 특정 책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특정 책인데 제가 누구 책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고, 어떻든 그 책에서 나온 건데 보세요. 사회복지 제도적 개념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인데, 자, 낙인이나 응급처치를 갖는 것은 이제 자녀적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것과 거리가 멀다라고 돼 있고, 자, 2번 참 좋은 문장이죠. 빈곤으로부터의 자유우회를 기본적 가치로 한다. 여기서 자유우회, 밑줄, 이게 뭐예요? 좌파의 가치예요. 좌파의 가치. 우리 이데올로기에서 이제 공부하는 것인데, 보면 이제
이념에서 우리 공부했었어요. 이념에 다 정리되어 있던 건데 이렇게 했잖아요. 극우. 그 다음에 자 여기 극우. 그 다음에 중도우, 중도좌, 그 다음에 극좌. 그래서 이제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우파의 가치가 있고 좌파의 가치가 있었죠. 근데 우파의 가치에서는 얘들은 자유를 중시하죠. 대신 여기 평등이죠. 평등, 좌파는. 그죠? 물론 이제 여기도 자유를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때의 자유는 적극적 자유죠. 얘들은 소극적 자유고. 그죠? 얘들은 경쟁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우파는. 좌파는 여기는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우애. 그죠? 우애. 여기는 자주잖아요, 자조. 여기는 이타심.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인데 따라서 우리 룰렌스 길르보는 여기가 자녀적 복지잖아요. 여기가 극우가. 그 다음에 중도부터 중도 좌까지가 여기 제도적 복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녀적 복지에서는 이 우애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자유는 뭐 그렇다. 거기서 그 자유라고 했으면 그 소극적 자유라고 하면 어차피 맞는 것이니까 맞을 수 있지만 우애가 지금 틀린 거예요, 지금. 그죠? 그다음 이제 거기 절대적 빈곤의 개념에 따라 빈곤 수준을 낮게 책정합니다. 이건 틀렸죠. 절대적 빈곤의 개념으로 낮게 책정하려고 하는 것은 자녀적 복지예요.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하게 되는데 소득 자산 조사를 하는 공공부조 제도가 이제 바로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예. 이 상대적 빈곤의 개념까지 좀 넓히려고 하는 것은 이제 제도적 개념을 봐야 하고. 예.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8번. 자녀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참 좋은 문장이죠. 사회 구성원 간의 상부상조를 주요 기능으로 한다. 즉 사회복지 제도의 1차적 기능으로서의 상부상조인데 그러면서 다른 사회 제도의 기능과 구별되며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제도이다. 그죠? 사회복지 제도는 다른 제도, 다른 사회 제도, 어떤 제도, 가족, 종교, 정치, 경제 제도의 기능과는 구별되며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그죠? 구별되는 기능, 바로 상부상조 기능이죠. 이렇게 보는 것은 제도적 복지죠. 1번은 자녀적 사회복지가 아니라 제도적 사회복지는 이라고 하면은 맞는 문장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항 보겠습니다. 4번에 보면 자녀적 사회복지는 안전망의 기능만 수행하는 거예요. 반면에 제도적 사회복지는 제1선의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거기서 안전망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적 복지에서는 다른 사회 제도가 어떤 문제를 일으킬 때 사회복지가 안전망 기능으로서의 보충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4번이 맞죠. 자, 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9번. 룰렌스 길르보가 제시한 사회복지 개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거기서 3번 보세요. 3번. 3번 참 좋은 문장이죠. 자녀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소극적이고 한정적 사회복지 개념 밑줄. 소극적이고 한정적인 사회복지 개념이 나왔어요. 자, 우리 9.7에 아마 보면 제가 그 한정적 개념과 이렇게 그 9.7 책의 그 테마 1번에서 한정과 광의로 나눌 때요. 이 한정적, 즉 얘가 협의잖아요. 한정적 사회복지와 광의의 사회복지로 나눌 때 얘가 소극적인 개념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극적 개념. 우리 9.7에 그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얘가 적극적 개념. 9.7에 그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보시면 한정적인 사회복지 개념은 소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소극적이고 한정적인 사회복지 개념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 이제 반면에 제도적 복지의 개념은 제도적 개념은 만약에 그 3번을 문장을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이라고 이렇게 나왔다면 적극적이고 광의적인 사회복지 개념이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죠. 이해되죠? 예. 근데 이제 자녀적 개념이니까 소극적이고 한정적인 사회복지 개념으로 복지 대상자를 사회적 약자나 요보 대상자로 제한하죠. 맞습니다. 예, 당연히 이제 4번이 틀렸죠. 제도적 개념의 사회문제 발생 원인은 사회 구조 책임으로 봅니다. 개인 책임으로 보는 것은 개인주의로 가게 되는 자녀적 복지가 그러는 것이고 자 10번 보세요. 10번에서는 10번에 자 2번 문장도 참 좋은 문장이지만 그거 3번 보세요. 자녀적 개념은 보편주의와 자유주의 이념. 자, 거기서 여기서 말하는 자유주의는 중도 우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여기가 자유주의, 여기가 자유주의, 여기가 자유주의. 여기가 보수주의, 여기가 보수주의. 여기가 지금 3인주의잖아요. 3인주의.
예, 이렇게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제도적 개념은 중도와 중도절 아우르는 개념이니까 둘 다 들어가죠. 그죠? 자녀적 복지는 보수주의고 여기. 아, 요거죠? 이념이 나왔어요. 예, 이념. 거기서 이제 제도적 개념이 보편주의 자유주의고 자녀적 개념이 애외주의. 애외주의가 뭐예요? 선별주의잖아요, 그게. 그죠? 선별주의. 예. 그리고 이제 보수주의 개념. 자, 그게 나왔고요. 자, 넘길게요. 자, 11번. 11번 다시 한번. 11번에 2번 보니까 자녀적 개념은 자녀적 사회복지는 애외주의 보수주의 맞죠? 자, 3번이 지금 제도적 사회복지에서는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선별적 사후치료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자녀적 사회복지가 이제 선별적이고 사후치료적 개념이죠. 자, 그다음에 포인트 3번에 자, 사회복지 개념의 통합적 개념입니다. 이거 미즐리와 리버머의 이제 개발적 관점이잖아요. 율렌스키 르보가 이분법적으로 자녀적이다 제도적이다 이렇게 양분해 가지고 보는 것과 다르게 이제 미즐리 리버머는 그러니까 이렇게 본 거예요. 지금 이게 자녀적 개념과 이 제도적 개념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봤잖아요. 지금 율렌스키 르보는. 근데 지금 미즐리 리버머는 뭐냐면은 이게 연속선 사랑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이 가운데에 있는 이게 개발적 관점이에요. 통합적 관점. 한마디로 양다리를 다 걸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양다리 제도적 개념과 자녀적 개념의 양다리를 다 걸치고 있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어디예요? 그러니까 어디냐면 여기에 중도 우예요. 결국 중도 우. 이게 바로 개발적 관점 여기가. 그잖아요. 지금 여기 자녀와 제도의 가운데 있는 게 누구예요? 중도 우잖아요. 지금 중도 우. 중도 우를 지금 얘기하고 있네. 중도 우. 그래서 그러니까 중도 우에서 보게 되면 그 보면 이제 개발적 관점은 사회복지는 경제 발전의 긍정적 동력이 돼 버려요. 즉 중도 우에서는 얘는 우파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자본주의를 지향하거든요. 여기 이제 사회주의 지향하잖아요. 좌파는. 그죠? 그러니까 중도우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가 여기 극우는 경제를 강조하거든요. 경제 성장을 얘들은 중도 좌가 사회복지를 강조하잖아요. 근데 여기 중도우에 있는 이 개발적 관점은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경제 성장을 위한 사회복지가 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자, 경제 발전의 긍정적 동력이다. 누가? 사회복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번하고 3번은요. 걔는 이제 자녀적 복지의 개념이고요. 자, 4번. 근로조건부 복지. 즉 근로강요복지. 워크페어. 그죠? 노동중심 복지라고 하죠. 이거를. 예, 고용중심 복지. 일하게 만드는 복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복지.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이 근로조건부 복지는 바로 개발적 관점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배척한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와보세요. 13번이 이게 서울시에서 나온 거거든요. 자, 거기서 2번 때문에 보는 겁니다. 2번 보세요. 자녀적 모형이지만 자, 2번이 이제 옳지 않은 건데 사회복지를 기능주의 입장에서 해석해서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의 수단이 되어버렸다. 뭐예요? 이게 바로 개발적 관점이에요. 미즐리 리버머의 개발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개발적 관점이 2012년 사회복지직이 처음 나온 게 아니라 2006년 서울시에서 이미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미 나온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이념적 정의입니다. 이념에서는 거기 애외주의 그다음에 그러니까 선별주의 사회복지는 결국 선별주의가 바로 이제 선별적 사회복지가 애외주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억 맞죠? 자, 기억이 맞는 순간 이거 항상 소거법 적용해야 합니다. 문제 풀 때에는. 그래서 거기 2번하고 4번이 날아가죠? 기억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니은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1번과 3번이 니은이 다 들어가 있네요. 뭐 이 문제는 너무 쉬워서 니은은 당연히 맞는 문장인데 자, 거기 디귿과 니을과 미음 모두 다 보편적 사회복지에 들어갑니다. 예. 넘겨보세요. 자, 15번 아주 중요한 문제. 좋은 문제죠? 15번 봐보세요. 선별적 프로그램의 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자, 선별적 프로그램은 고르는 겁니다. 자, 선별적 프로그램이 나오는 순간 선생님들은 바로 이게 자녀적 복지이고 그 다음에 공공부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선별적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제도가 공공부조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수급자, 비수급자. 이때 비수급자가 누구예요? 납세자. 수급자와 납세자 간의 갈등이 하게 돼요. 알았죠? 수급자와 비수급자인 납세자 간의 갈등이 야기된단 말이에요. 선별적 프로그램은. 예. 그 다음에 자격 있는 빈자가 신청을 기피하죠. 꺼려하죠. 왜?
열등감을 막 수치심을 부여하니까, 낙인을 부여하니까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자격 있는 빈자의 신청 깊이 있죠. 거기다가 낮은 수급률이라고 적으세요. 화살표하고 낮은 수급률이 낮아요.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에 비해서 수급률이 낮습니다. 이 수급률은 뭐냐면은 자격 있는 사람이 실제 급여 자격 있는 사람이 실제 급여를 받는 율을 얘기해요. 알았죠? 급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실제 급여를 받고 있는 그 율, 수급률, 그걸 얘기하는데 수급률이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율성은 대상율성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든 이제 여기는 높은 목표율성이죠. 그 다음에 정치적 지지 기반은 협소하죠. 왜? 선별주의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지지하는 그 지지 기반은 협소하죠, 당연히. 보편주의는 이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보편주의 프로그램에 대한 정치적 지지 기반은 넓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17번으로 갈게요. 17번에서 이제 봐야 할 것은 1번하고 5번을 좀 봐야 하는데 1번 봐보세요. 보편주의 예로는 영국의 NHS. 선생님들이 문제 풀 때 NHS가 나오면 이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무상 의료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NHI예요. 우리나라는. 자, 그 다음에 17번에 5번. 자, 미국의 메디케이드는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는 1965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메디케이드하고 메디케어가 미국에서 1965년에 만들어져서 193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에 추가가 된 겁니다. 얘들이. 따라서 거기 선별주의 예로 미국의 메디케이를 둘 수 있다. 맞습니다. 메디케이드는 공공부조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했어요. 이거. 맞아요. 그거.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가게 되면 18번에 이제 사회복지 1차적 기능인데 이 뭐 18번은 쉽잖아요. 넘겨보세요. 19번 보세요. 19번 보니까 길버트와 스펙트입니다. 학자 이름 알아야 하고 거기 19번에 1번 생산분배 소비 보유죠? 경제제도죠. 맞죠? 2번 자, 사회가 향유하고 있는 지식이나 가치를 전달한다. 사회화 기능. 그 가족제도죠? 맞아요. 3번 자활사업 참여를 강제하는 조건부 수급은 자,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의 규범을 순응하게 만든다. 규범에 순응하게 만드는 것은 사회 통제 기능이죠. 그래서 거기가 틀린 거죠. 사회 통합 기능이라고 해서 틀린 겁니다. 자, 4번 아주 중요합니다. 4번에 이 문장 참 좋은 문장인데 보세요. 현대 산업사회에서 주요 사회 제도에 의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상부상조 기능은 본래 상부상조 기능은 누구 거예요? 사회복지제도죠. 그죠? 사회복지제도인데 봐보세요. 정부, 민간 사회복지단체 그래요. 사회복지단체 맞네. 근데 종교단체, 경제단체 이렇게 되면 종교제도와 그 다음에 경제제도도 들어가 버리는 건데 그죠? 얘 수행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문장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길버트와 스펙트가 이 그 사회제도와 1차적 기능을 제시했을 때에는요. 제가 우리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9.7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핵심리학 강의할 때도 길버트와 스펙트가 자, 다시 한번 39페이지 그 18번 봐보세요. 18번과 같이 주요 사회 제도와 그 제도들의 1차적 기능을 제시는 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면 길버트와 스펙트는 각각의 사회 제도들은 1차적 기능이 있긴 하지만 다른 제도들이 하고 있는 주요 기능을 다른 사회 제도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 일부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일부는 할 수 있지만 1차적 기능이 바로 가족제도는 사회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사회복지제도의 1차적 기능은 상부상조 기능이에요. 하지만 사회복지제도가 다른 사회 제도들이 하고 있는 주요 기능을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알았죠? 거기에 그 사회화 기능이나 사회통합 기능이나 생산분배 소비 기능이나 사회통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사회복지제도가. 그렇지만 1차적 기능이 상부상조 기능이다. 이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뒤로 넘겨보세요. 다시 한번. 다시 넘기면 19번에서 3번에 공공부조를 시행하면서 자활사업 참여를 강제하고 있는 것은 이건 사회복지제도잖아요. 공공부조는. 그죠? 그런데 사회복지제도가 사회 통제 기능을 하네요. 보니까. 그잖아요.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 규범에 순응하게 만드는 사회 통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제도가 공공부조가. 그죠? 예. 그리고 4번에서도 상부상조 기능이지만 종교제도나
경제제도도 일부 이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장이 맞는 문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참 좋은 문장이에요, 그거. 자, 그 다음에 포인트 6번으로 와서 자, 이거 이제 그 한계 기준 정한 사람은 윌렌스키 르보 알아야죠? 학자 이름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됩니다. 알아야 하고 이통사 고소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는데 암기법은 자, 거기 공식 조직 맞죠? 그 다음에 제가 이통사 할 때 이윤 취급 배제 즉 영리 취급 배제 그 다음에 사회적 후원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갖는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승인된 목적과 방법을 수행되어야 한다. 맞죠? 소득 재분배 기능은 사회복지의 주요 기능이긴 하지만 이것도 기능이 우리 기능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그렇지만 윌렌스키 르보는 말하지 않았죠. 이거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21번에서 중요한 것은 4번이 중요하죠. 4번에 기능적 일반화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능적 일반화가 기능적 보편성이었죠. 기능적 보편성이 뭐였어요? 통합적 관점이었죠. 통합적 관점. 그죠? 그거. 그래서 이제 기능적 일반화로도 나오고 기능적 보편성으로도 나오니까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 9.7 날개 쪽에다가 제가 기능적 보편성으로 해가지고 그 설명해 놓은 거 있어요.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개념의 변화 22번부터는 로마니신 나와 있는데 뭐 어렵지는 않죠. 그 일단 기억 최저에서 최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 지워버리면 1번, 2번 날아갑니다. 자, 니은 맞죠? 자선에서 시민 권리로. 니은 맞았으니까 3번 답이 바로 나왔네요. 넘길게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43페이지로 갈게요. 43페이지. 24번 보세요. 24번 보면 사회복지 관련 개념은요. 일단 24번에 1번과 같이 사회복지냐 사회사업이냐 이걸 구분해야죠. 이걸 구분한 학자가 누구였죠? 프리드랜드와 애프트였죠. 애프트. 그래서 사회복지는 제도정책, 사회사업은 기술, 실천. 맞죠? 예, 그 다음 이제 3번 보면 사회복지를 보편주의 원칙으로 모든 국민에게 하는 것은 제도적 개념이죠. 자녀직이 아니라 3번이 틀렸는데 4번 보세요. 사회사업은 사후치료적, 사회복지는 사전 예방적. 왜냐하면 사회사업은 실천이니까요. 실천적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치료해 주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사후 치료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회복지는 제도 정책적 개념이기 때문에 제도 정책적 개념에서는 예방적인 것 또는 생산적인 것들도 다 고려를 해요. 알았죠? 그 25번 보세요. 실천적 측면에서 사회복지는 제도적 개념이니까 제도라고 하는 건 실천은 이제 규정화되어 있잖아요. 딱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천이 고정적이죠. 근데 사회사업은 역동적이죠. 넘기겠습니다. 자, 26번으로 와보세요. 26번. 그 1번 보니까 프리드 랜더와 애프트 또는 이제 앞에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이 사람들 누구예요? 아까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을 구분한 학자예요. 이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거기 지금 현대산업 사이의 사회복지 활동 기준으로 이 기준을 딱 정해놓은 건 프리들랜드와 그 앞에가 아니라 룰렌스키 르보였죠. 그래서 1번이 틀렸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학자 이름 가지고 장난쳤으니까 알아야 하고 자 다시 한번 2번 보면 사회복지하고 사회사업도 비교해놨네요. 그죠? 예. 그 다음 이제 27번으로 볼게요. 27번 사회복지 관련 용어 자 거기서 1번에 인적 자원의 보존보호 개선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조직화되는 활동 걔는 사회 서비스예요. 그죠? 제가 인적 자원의 보존보호 이거 나오면 무조건 사회 서비스로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은 영국에서 사용된 개념이거든요. 사회 서비스가. 근데 영국에서 사용된 이 사회 서비스를 미국에서 똑같은 개념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걔들은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용어는 있었어요 이미. 근데 극빈자를 대상으로 했던 거거든요. 영국의 사회 서비스와 동급인 걸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얘들이. 그래서 만든 것이 영국 거 사회 서비스를 보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인적 자원에 대한. 그래서 거기서 가지고 와서 미국에서 이 사회 서비스와 동급인 개념으로 휴먼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요. 알았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인적 자원의 보존보호 개선 이거 나오면 무조건 사회 서비스의 개념이 그거는. 그래서 거기서 인적 자원의 보존보호 개선을 직접적 목적으로 조직화된 활동까지가 사회 서비스의 개념이고요. 근데 사회보장은 민간을 제외하는 거거든요. 공공입니다. 민간이 아니라 민간 단체를 통한 제공되는 보호 조치다. 틀렸죠. 자, 그다음에 2번은
맞고요. 3번 다시 한번 바뀌었죠. 사회사업과 사회복지를 바꿔놨고, 자 4번 중요한데, 사회안전망은 대량 실업 재해전 시 쭉 맞았어요. 보호조치까지 맞았는데 민간이 제공되는 것은 제외된다. X. 포함하죠. 공공과 민간의 활동 다 포함합니다. 왜? 사회안전망은 이건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사용한 용어였고요. 신자유주의면 우리 복지다원주의잖아요. 따라서 민간을 얘들은 빼지 않죠. 그죠? 민간을 포함시킵니다. 공공과 민간 모두. 넘겨보세요. 이제 28번은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학문은 다학제적 학문입니다. 그리고 절충주의입니다. 그래서 거기 4번에 특정 가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어느 가치나 다 절충적으로 다 선택하는 거죠. 둘 다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테마 2번인데요. 저번에 우리가 이건 보긴 했는데 지난 우리 강의 듣지 못했던 선생님들, 여기 이번에 이제 나온 게 20년 나온 게 이게 사회복지의 이 어휘적 관점에서 문제가 나왔던 거. 문제는 어렵지는 않았는데 그냥 이거 한번 추가시켜서 보셔야 하고, 여기 보면 지금 화면 보시면 2020년 사회복지직 율렌스키 로고는 워낙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옳은 거. 자, 가족시장 다른 제도의 기능과 원활하게 수행될 사회복지 제도를 활용한다. 이거 잔여적 개념이죠. 다른 사회 제도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할 때 그때 사회복지를 활용하는 건 잔여적 개념이죠. 보충 일시 잔여적 개념이죠. 일선의 기능 수행한다. 맞죠. 그죠? 사회복지 대상 범위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연결되는 건 잔여적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어렵지 않게 나오는 거 보세요. 워낙 많이 나오는 거여서 선생님들 문제 나오면 바로 골라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월엔이라고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월엔. 원래 이거 지금 뭐 사회통제 사유와 사회통합 상부적 기능은 길버트와 스펙트잖아요. 근데 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한 이 주요 제도와 주요 사회제도와 1차적 기능의 이 내용을 이 워렌이라고 하는 학자가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이제 나오는 학자거든요. 지역사회에다가 적용을 시켰어요. 워렌이. 자, 그래서 다르게 연결된 거.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은 상부상조죠. 사회통제가 아니라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시키는 사유와 기능. 맞네요. 행동을 자제하게끔 만든다. 규범에 순응하도록 만든다. 사회통제 기능이죠. 생산분배 소비 기능 뭐예요? 상부상조가 아니라 경제제도에서 이제 하는 거죠. 생산분배 소비 기능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2번이 답인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사실은 지금 이게 워렌으로 나오니까 이제 이거 당황스럽단 말이죠. 워렌, 느닷없이 워렌 나오니까.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이제 지역사회 기능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7페이지 봐보세요. 29번 보면 사회복지 급여 제공에 국가 개입이 필요한 이유가 아닌 것은. 선생님들 이거 이제 뭐냐면은 일단 국가 개입의 정당성을 얘기한 거잖아요. 시장 실패 이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2번이 틀렸잖아요. 사유제. 예, 공공재인데. 자, 근데 1번 봐보세요. 이게 참 좋은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이 문제 자체가 사회복지 급여 제공에 있어서 국가가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근데요, 만약에 1번 있죠. 29번에 1번. 사회복지 급여의 외부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걸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하면 틀려요. 이해되세요? 자, 무슨 말이면 그게 자 1번에 사회복지 급여의 외부 효과인데 그걸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 해야지 맞는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그 29번의 1번을 사회복지 급여의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 하면 맞는 거고 그냥 외부 효과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고. 사회복지 재활화 서비스는 부정적 외부 효과가 큰 재활화 서비스가 아니라 긍정적 외부 효과가 큰 재활화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재활화 서비스는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겁니다. 알았죠? 물론 그렇게 논점을 삼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그 1번을 사회복지급의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했으면 틀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 그다음에 30번에서는 중요한 거 거기 이제 파생적 외부성이 나와 있잖아요. 자, 30번에 1번은 독과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불안전한 경쟁은. 그다음 이제 2번 파생적 외부성은 민간이 사회복지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즉 국가가
시장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서 개입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된 것을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는 보시면 돼요. 넘겨보세요. 자, 31번에서 1번 보세요. 31번에 1번. 사회복지제도는 긍정적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다. 맞죠? 만약에 사회복지제도는 부정적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다면 틀린단 말이에요. 그게. 알았죠? 그리고 31번에 그 2번이죠. 사회보험은 민간보험에 비해서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큰 건 맞습니다. 맞는 문장이에요. 그거. 근데 맞는 문장인데 왜 틀렸냐면 사회보험이 민간보험보다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커요. 크긴. 지금 해설 제가 나중에 이제 바꿀 건데 어떻든 사회보험은 수평적 재분배이고 이제 공공부조가 수직적 재분배에는 맞습니다. 근데 사회보험 자체는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국민연금에서 A 플러스 B에서 A가 소득 균등 부분이잖아요.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용보험에서도 그 자본으로부터 노동으로 이동되는 수직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이 지금 틀린 이유는 사회보험이 민간보험에 비해서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큰 것은 맞지만 그게 시장 실패론의 근거는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게. 알았죠? 어떻든 이제 거기 그 31번에 4번 보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이 나왔고요. 그 다음 이제 32번으로 가볼까요? 정보의 비대칭성이 지금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 지금 나왔는데요. 양자 모두 정보의 비대칭성이죠. 정보의 비대칭성 세 가지 뭐예요? 불완전한 정보,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 역선택. 그죠? 근데 이제 2번이 틀렸잖아요. 역선택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니까. 근데 4번 보세요. 4번 보면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서 상대적으로 도덕적 해이 발생 빈도가 높다. 좋은 문장인데 건강보험, 고용보험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됩니다. 이 건강보험은 이게 보험 급여 처리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감기 같은 이런 그 질병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잖아요. 겨울에도 뭐 이게 감기 걸릴 수도 있는데 막 이렇게 얇게 입고 막 운동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감기 걸리면 뭐 그 저기 뭐야 약 지어 먹으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보험이 안 된다, 건강보험 보험 급여가 안 된다고 봐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감기 걸리면 막 그 한 번 병원 가서 치료비가 막 50만 원씩 깨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감기 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죠. 그죠? 건강보험 혜택이 되니까 감기 같은 것은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 다음에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물론 누가 이렇게 보험급여, 건강보험 혜택 받으려고 일부러 아프지는 않죠. 그렇지만 어떻든 그런 급여 처리가 되니까 이런 그 감기같이 이런 질병에 대해서는 우습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 또 고용보험 보세요. 고용보험은 자발적인 것처럼 자발적이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것처럼 하면서 자발적으로 그만둔단 말이에요. 사실 이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둘 중에서 누가 더 도덕적인 발생 빈도가 더 높냐면 고용보험이 더 큽니다. 맞죠? 둘 중에는. 자, 33번 중요한 건데 물품평등주의가 경북에서 처음 나왔어요, 이게. 근데 그 이유로 안 나왔는데 물품평등주의도 시장 실패의 근거입니다. 즉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이유죠. 물품평등은 국가가 개입할 때 가능하죠, 그게. 민간한테 맡기면 안 되죠, 그게. 물론 답은 2번인데 그 다음에 3번 위험 발생의 상호 의존성. 그죠? 이게 이제 자, 그래서 그 34번으로 와보면 민간 부분의 필요성인데 이번에는 자,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재화가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한 조건은 결국은 시장 실패의 근거가 발생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 발생하지 말아야 하고 역선택도 발생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불완전한 정보가 있으면 안 돼. 불완전한 정보면 안 되고 근데 이번에 아까 뭐예요? 위험 발생의 상호 의존성 때문에 시장 실패가 발생되는 거니까 상호 의존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2번 의존적이하다 해서 틀렸고 넘겨보세요. 이제 복지다원주의입니다. 복지다원주의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입니다. 따라서 복지다원주의는 복지공급 주체가 많아진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양성. 따라서 기억 맞죠. 복지 공급 주체가 많아지게 되면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은 증가되는 겁니다. 그죠? 축소가 아니라. 그리고 제3섹터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제3섹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더 강조하는 거죠.
그다음에 민간의 참여니까 시민 참여에 의한 정책 결정입니다. 맞죠? 자, 36번 보세요. 36번 복지 혼합 경제로 나왔는데 이거 복지 다원주의죠? 복지의 혼합 경제. 이게 곧 복지 다원주의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그냥 혼합 경제로 나오면 그건 케인즈 경제 이론이에요. 케인즈 유효수요 이론이죠. 근데 복지 혼합 경제라고 했으니까 얘가 복지 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근데 얘는 복지국가 위기기에 나타난 개념이죠? 근데요. 거기 5번 보세요. 5번. 뭐 나머지는 다 이해가 될 텐데 5번 봐보세요. 사회 구성원의 복지에 대한 기대 상승이나 욕구 충족의 개별화. 욕구 충족의 개별화 밑줄 그어보세요. 욕구 충족의 개별화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서비스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은 복지 공급 주체가 다양할 때 이게 가능합니다. 그 맞는 문장이에요. 행정고시 문제 좀 문장 자체가 좋은 문장들인데, 자, 그 37번으로 와보세요. 이건 지금 오타죠.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3번이 아니라 이게 머스그레이브가 공공재를 가치제라고 한 것이죠. 예. 테마 3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빼겠고요. 그 다음에 테마 4번으로 갈게요. 테마 4번으로 가면 일단 40번에서 사회 문제는 가치 중립적인 게 아닙니다. 가치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번에서는 이번에 이제 시각이 달라지는 것은 이제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요. 넘길게요, 그것도. 자, 42번에 오히려 42번이 참 좋은 문제예요, 사실은. 왜냐면은 우리가 사회 문제를 정의를 내릴 때에는 우리 9.7에다가 정리를 한 것처럼 거기에 그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되고 그 원인 자체가 사회적인 것이어야 하고요. 자연적인 것이면 안 되죠. 그다음에 다수가 그 개선을 요구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불특정한 다수가 어떤 현상으로 영향을 받아 부정적으로 여기어야 하고 그 개선을 위해서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해야 합니다. 근데 이번에 개인 문제와 사회 문제는 완전히 구분된다. 틀립니다. 이 개인적 혼란이 결국 공적 쟁점화 되는 겁니다. 즉 개인의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혼은 개인에게는 개인의 문제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리되는 게 아니라 개인 문제가 결국 사회 문제화 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지금 틀렸는데요. 사실은 그 지금 오히려 1번, 2번, 3번, 5번이 참 좋은 문장이고요. 그 다음 이제 43번 테일러 구비가 말한 신사회적 위험, 이거 뭐였죠? 구사회적 위험하고 구분하는 거죠? 산업화 이후에 등장한 사회적 위험이 이제 구사회적 위험이에요. 다시 한번 이게 이제 우리가 산업화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되면 산업화 이후에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나온 것이 사회적 위험인데 이 사회적 위험 요게 지금 1970년대 후반에 이제 후기 산업 사이하고 이제 구분하는 거죠. 얘하고. 이 산업화 이전하고는 이제 다른 거예요. 이때 산업화 이후에 나온 사회적 위험. 이건 지금 이게 구사회적 위험. 이때 나온 후기 산업 사이에 나온 게 이제 신사회적 위험입니다.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구사회적 위험은 남성 가장 소득 모델이에요. 남성 가장 소득 모델. 즉 여기는 1인 생계 부양 모델이에요. 그래서 1인 생계 부양 모델. 여기는 지금 2인 생계예요. 이제 2인 생계 부양 모델. 뭐예요? 2인 생계 맞벌이를 얘기합니다. 맞벌이. 이게 여성이 지금 밖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테일러 구비가 말한 신사회적 위험에서는요. 거기 이번에 산업재, 질병, 노후에 대처하는 남성 가장, 여기 지금 구사회적 위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자가 중요하거든요. 주소득자가 남자니까. 주소득자 남자가 죽어버리거나 또는 이제 다쳐버리거나 그러면 이게 이제 바로 빈곤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게 남성 가장의 사회적 위험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신사회적 위험에서는 여성 노동자의 사회적 위험, 그 다음에 노인들의 사회적 위험, 그죠? 옛날 같으면 여성들이 집에 있으니까 돌봐주는데 여성들이 돌봐줄 수가 없죠. 수발할 수가 없죠. 또 그다음에 이제 저교육 노동자의 문제죠.
거기 44번, 44페이지로 와보세요. 55페이지에 그 44번. 테일러 구비가 말한 신사회적 위험이 지금 2014년 사회복지직에 나왔다가 2018년 보직에 또 나왔잖아요. 근데 테일러 구비가 말한 신사회적 위험에 4가지 요인을 제시했는데, 원인을 얘기했는데 4가지 원인에 1번은 들어가지 않아서 틀린 거예요. 지금 저출산 문제 아주 심각하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그게 신사적 위험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테일러 구비가 말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그래서 틀렸어요. 그러면 테일러 구비가 말한 4가지를 알아야죠. 4가지 좀 반드시 좀 보시고, 그 다음 이제 45번부터는 뭐 간단하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빈곤 질병이죠. 그래서 46페이지도, 아니, 46번, 56페이지에 46번 빈곤 질병 들어가 있고요. 47번은 실업률 감소가 아니라 증가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48번 보세요. 티트머스가요. 그걸 비복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디스웰페어라고 얘기했죠. 복지를 저해하는 재반 요인들. 비복지라고 얘기했습니다. 티트머스. 사회복지 정책의 거두라고 얘기하죠. 우리 중도 좌파에 해당되는 3인주의 대표적인 학자 2명. 티토! 바로 티트머스와 토니.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49번에 낙인 이론 있잖아요. 낙인 이론. 낙인 이론하고 그 49번에 오답풀이에 3번 있죠. 아노미. 아노미. 도미노가 아니라 아노미입니다. 도미노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아노미. 아노미. 이건 이제 무기범 상태를 얘기하죠. 그거하고 제 생각에는 낙인 이론하고 아노미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사회문제 이론에 나오면. 나머지는 보지 마시고. 사회문제 이론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그 50번 봐세요. 50번 아노미 머튼. 핵심은 뭐냐? 50번의 해설 보세요.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입니다. 머튼의 아노미론은 거기까지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더 나가고 제가 이제 잠깐 쉴게요. 59페이지로 와보세요. 이제 발달사인데 발달사에서 51번 보세요. 51번을 앞에다 배치한 이유는 뭐냐면 사상 때문에 배치했습니다. 사상에 나와서. 자, 빈민법 시대를 관통했던 사상, 뭐? 중상주의. 51번에 2번이 중상주의예요. 16세기, 18세기 유럽, 또는 이건 이제 15세기 중반부터 18세기까지 유럽에서 이 시기의 지배적인 사상이 뭐냐면은 바로 중상주의 사상입니다. 자, 노동하는 자들을 관리하거나 보호하는 일, 밑줄. 중상주의 사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밑줄 긋고 그걸 작업장이라고 적었어요. 작업장. 중상주의에서의 빈 공간이 뭐냐면은 노쇠가 몸이 망가지는 이유는 일을 많이 시켜서가 아니라 휴식을 너무 많이 취하게 하니까 몸이 망가진다 이거예요. 이때 말하는 노쇠가 누구냐면 빈민이에요. 그러니까 빈민들은 가만히 냅두면 안 되고 데려다가 끌고 가가지고 막 일을 시켜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빈민들을 일을 시켜서 국가부를 창출시키는 이 작업장입니다. 그래서 중상주의 정책에서 이제 나오는 이 작업장. 그래서 우리 엘리베이스 빈민법에 작업장, 노역장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작업장법에 이제 아예 작업장을 만들어 놓고 길버트 베버에 와서 이제 작업장을 없앴지만 나중에 이제 개정법인법에서 다시 작업장을 재설립하잖아요. 이렇게 작업장을 막 이렇게 하는 게 나오는데 거기 51번에 1번 구빈세 재원으로 저임금을 보충해 주려는 제도는 바로 스피넷랜드법이죠. 물론 이제 길버트법에서 이제 먼저 그 임금 보조 제도에 먼저 기초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스피넷랜드법으로 어떻든 그런 문장 나오면 이제 우리는 스피넷랜드법으로 그냥 알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1번 참 좋은 문장인데 왜 좋은 문장이냐면 만약에 구빈세를 재원으로 저임금을 보충해야 되는 제도 그걸 빼버리면은요. 빼고 생각해 보세요. 빼고 생각하면 1601년에 엘리베이스 구빈법은 복지국가의 효시로 간주된다. 그 문장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예. 복지국가는 아니잖아요. 이게 복지국가 단계는 이제 복지국가 확립기는 1920년부터 1945년까지를 복지국가 확립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게 빈민법 단계인데 복지국가 효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의 시작이잖아요, 얘가. 사회복지의 시작. 이걸
공공부조의 시작 또는 이제 사회복지의 시작이라고 하거든요. 복지국가는 사회복지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제가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또 이제 근거가 명확해야죠. 복지국가의 효시로 기술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수님 책에 사회복지 발달사 책에 엘리자베스 빈민법을 복지국가의 효시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니까 맞는 문장이에요. 자, 그 문장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아까 구빈세를 재원으로 전임을 보충한다고 해서 틀린 거고. 자, 그 3번에 보면 영국의 1834년 개정구민법의 열등처의 원칙을 내세웠고요. 그 다음에 지나치게 중앙집권화된 구빈행정을 하려고 했죠. 그죠? 지나치게 중앙집권화된 구빈행정 밑줄 걔를 뭐라고 적냐면 전국적 통일의 원칙이라고 적으세요. 전국적 통일의 원칙. 전국적 통일의 원칙이 뭐예요? 바로 균일처우의 원칙. 전국적 통일의 원칙이 균일처우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빈행정을 하였다라고 한 중앙 집권화된 구빈행정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건 맞았는데 그게 틀린 이유는 교구 단위로 효율화라고 하는 문장에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지금. 알았죠? 오히려 교구 단위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행정 구빈행정을 통일화시켜서 중앙 집권화된 구빈행정을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개정구민법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타임지가 엄청나게 이 법을 비판해요. 제가 그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네 가지 원칙 중에서 가장 먼저 단명한 원칙이 이게 이 원칙 때문에 그 타임지에서 이 개정구빈법이 영국의 법전을 더럽혔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 중앙 집권화된 구빈행정을 바로 포기해요. 네 가지 원칙 중에 가장 먼저 단명한 원칙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바로 포기합니다. 자, 그 중앙 집권화시키면 이제 모든 교과가 똑같게 받기 때문에 균일처우의 원칙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걸. 자, 그 다음에 4번 사회보험 제도의 도입은 사회보험이 이제 영국하고 독일이잖아요. 독일과 영국이죠. 근데 노동당과 그러니까 노동자 정당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자유당 정권에 의해서 노동당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자유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자유당이 집권하면서 1911년에 영국의 국민보험법이 제정되죠. 그죠? 보수당이 집권했다가 자유당이 집권하면서 만들어져요. 자, 반면에 거기 국가 권위주적 개혁. 그 권위주적 개혁 밑줄 뭐예요? 국가 온정주적 개혁이죠. 그거 독일이죠. 영국과 독일을 바꿔놨어요. 넘겨보세요. 자, 52번은 자, 제가 지금 51번은 사상 때문에 거기다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 52번은 지금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이제 사회복지의 시작인데 왜 그 국가 이제 그 사회복지의 시작이라고 한 이유는 빈곤에 대한 책임을 국가 책임으로 인정했다는 것이잖아요. 국가 책임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주 대량 빈곤이 발생됐다는 것이고 그 대량 빈곤의 원인이 뭐예요? 바로 엔클로저. 그래서 그 시대 순서에서 엔클로저가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서. 그죠? 물론 헨리 8세의 수장령, 그래서 수도원의 해산, 그 다음에 가격혁명의 영향 이 세 가지가 원인이고 역사학자들은 가격혁명의 원인을 가장 큰 원인으로 봐요. 알았죠?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만들어지는 가장 큰 이제 대량의 군핍이 발생됐다라고 하는 그 원인에서 근데 우리 시험은 이렇게 엔클로저가 나와서 시대 순에서 걔가 앞선다. 그 다음에 53번 보세요. 이제 53번부터 59번까지가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내용이에요. 제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53번부터 59번까지가 자 거기 53번에 1번 보세요. 근로능력이 있는 건강한 빈민 밑줄 건강한 동그라미 건강한 자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서 구분했지만 건강 유무에 따라서 구분했다고 해도 맞아요. 알았죠? 건강 유무에 따라서. 근데 건강한 빈민이 교정원 또는 열악한 수준의 작업장에서 강제 노역을 하도록 했죠? 맞아요. 본래는 일단 노역장에다 집어넣고 일을 시켰죠. 근데 이제 도망치면 잡아다가 교정원, 그 교정원은 징치감이라고도 하는데 그 감옥에다 집어넣고 아주 중노동을 시켰죠. 자, 그다음에 2번 공동작업장을 설치해서 임금 지불과 직업보도 등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다. 이거 작업장법입니다. 이걸 길버트법이라고 해설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누가 질문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책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잘못된 거예요. 공동요합장 설치해서 이거 한 거는 작업장법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3번은 정주법이고 이제 4번은 스페인법이고 자 54번 보세요. 54번에 1번 조문장이죠. 1번 자 노동능력에 따라 빈민을 구분하고 차등적으로 처우했다. 노동능력 있는 빈민 없는 빈민 요보와 아동으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노동능력에 따라서 빈민을 차별 대우했다면 맞아요. 차별 처우. 노동력 있냐 없냐로 나눴잖아요. 그죠? 자 넘길게요. 그 다음에 56번 봐보세요. 56번 참 조문장이죠? 56번 보면 일단 답이야 뭐 1번인데 자 56번에 2번 보세요. 노동능력 유무했다. 차별 처우했다. 맞죠? 맞잖아요. 차별 처우. 그죠? 자 그다음에 친족 부양 책임까지 강조해버리죠? 일단 1차적인 책임은 가족입니다. 1차적 책임은 가족인데 친족까지 넓히죠. 조부모의 책임까지 넓혀요. 엘리베이터 구빈법 조부모의 책임까지 넓혔다고 했잖아요. 자, 빈곤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책임으로 졌지만 1차적 책임은 여전히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개인이에요. 가족주의는 개인주의거든요. 알았죠? 가족. 근데 이제 친족 부양 즉 조부모 책임까지 넓혔고 그 4번도 참 좋은 문장이에요. 빈민 구제를 교회가 아닌 교구가 책임을 졌다 이거예요. 지방정부. 지방정부가 누구예요? 교구예요. 교구. 알았죠? 교구 책임. 즉 교구 책임은 국가 책임이죠. 그 말은 지방정부 책임이죠. 자, 그 다음에 57번으로 와서 57번에 4번. 아, 좋네요. 작업장과 구빈원을 활용했다. 작업장은 누구? 노동능력 있는 빈민. 구빈원은 노동능력 없는 빈민. 맞죠? 맞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58번. 아, 좋아요. 이것도 58번 봐보세요. 자, 이런 문제는 어디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진짜 그 지금 2008년 경공 문제잖아요. 자, 엘리자베스 구빈법 거택보호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틀렸죠? 기억나죠? 노동능력 있는 빈민들은 자 노동능력 있냐 그 다음에 없냐 그 다음에 이제 요보 아동이냐 이렇게 나눴다고 했어요. 있는 빈민 맨날 작업장에다 집어넣었어요. 열악한 작업장 바로 노역장. 도망치면 교정원에 잡아놓고 아주 중노동을 시켰죠. 노동능력 없는 빈민 구빈원에 집어넣었죠. 예외적으로 거택보호 실시했다. 그죠? 이게 논점으로 나왔잖아요. 2008년 경북에서. 이게 그 보건 문제가 쓸데없는 문제라고 또 얘기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아니, 보건 문제가 어떻게 쓸데가 없습니까? 보건 문제가. 당연히 보건 문제 우리 선생님들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시험 보신 선생님들이 이제 그 보건한 문제인데 좋은 문장이에요, 이거. 자, 그 다음에 59번 봐보세요. 59번이 2번 중요해요. 시대적 배경으로 봉건제도의 몰락, 앵클로우전 운동이 나와 있죠? 아, 좋은 문장입니다. 자, 넘겨보세요. 자, 이제 60번은 정주법 때문에 이제 분류한 건데 정주법은 비난받은 정책이죠. 누구한테? 아담 스미스가 이 법을 비판했죠. 예, 그거 아주 중요하고. 그다음 이제 61번부터 62번까지가 길버트법인데요. 거택보호를 원칙적으로 인정해버렸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길버트법이에요. 알았죠? 근데 거택보호가 아까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 실시는 했었다 이거예요. 예외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를 풀 때 이제 우리 선생님은 이제 원해구제에 이게 실질적으로 최초로 원해구제를 실질적으로 실시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실시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자, 다시 한번 62번에 인정했다. 원칙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면 길버트법이에요. 무조건. 자, 그러니까 구분해서 알아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원해구제가 나오면 거택보호가 나오면 무조건 길버트법입니다. 다만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면 틀려요. 실시는 했어요. 예외적으로. 자, 그 다음에 63번부터 68번까지가 스프렌랜드법입니다. 자, 거기서 봐야 할 거 64번 보세요. 64번. 공공부주의 요시 누구? 엘리자베스 빈민법. 실질적 원해구제 요시 길버트법. 직업보도 프로그램의 요시 작업장법. 넘기고요. 자, 제가 68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예, 68번까지만. 왜냐면 거기까지가 스피넨랜드법이거든요. 자, 65번 봐보세요. 65번 보면
빈민의 독립심과 노동 능력을 저하시켰다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나태를 조장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죠. 빈민법이 인도주의화니까 그죠? 다시 한번 우리 요거잖아요. 엘리자베스 빈민법. 연도는 안 외워도 순서는 알아라고 했어요. 자, 엘리자베스 빈민법, 그 다음에 정주법, 그 다음에 작업장법. 작업장법이 아주 빈민을 혹사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와죠? 빈민법의 인도주의화. 인도주의화. 빈민법의 인도주의화 두 가지, 길버트법과 스피넨랜드법. 알았죠? 이 두 가지 법을 빈민법의 인도주의화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공장법도 좋은 법이긴 하죠. 그 다음 이제 개정구민법으로 오게 됩니다. 신빈민법. 알았죠? 빈민법의 인도주의화라고 해. 길버트법과 스피넨랜드법.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어떻든 너무 좋은 법이다 보니까 빈민의 나태를 조장한다. 자, 그다음에 비판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니은 보니까 니은 맞고요. 자, 디귿 보세요. 스피넨랜드법 제정에 따라 구빈세 부담은 늘어나게 됩니다. 세금이. 다만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보충해줬기 때문에 노동자의 임금은 상승되죠. 그죠? 자, 66번. 66번. 4번 중에 4번 보세요. 4번. 최저생계비는 가계부양자의 연령과 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됐어요? 아니죠.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가족 부양을 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는 가족수 곱하기 빵 가격으로 결정됐죠. 가족의 연령이나 성 고려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자, 67번 보세요. 67번. 67번. 자, 정주법은 도시지역의 이주정착을 장려한 게 아니라 이동을 금지했던 것이고요. 작업장법은 빈민들을 혹사했던 법이고요. 자, 3번에 길버트법은 원해구를 제한한 게 아니죠. 원해구를 원칙으로 삼았죠. 4번이 맞습니다. 자, 68번 스피넨랜드법이고요. 예. 아, 71번까지 가죠. 71번까지 가고 쉬겠습니다. 자, 69번 보세요. 69번부터 71번까지가 개정구민법인데요. 자, 70번 볼게요. 70번. 70번 보면 개정구민법에 규정된 열등처우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자유주의자인 멜서스의 영향을 받았다. 그죠? 멜서스의 인구론. 이걸 멜서스주의라고 합니다. 멜서스주의. 알았죠? 자, 근데 지금 사상이 나왔는데요. 개정구민법에 영향을 주는 사상은요. 지금 거기 나오는 멜서스주의와 그 다음에 리카르도의 임금철칙설입니다. 근데 리카르도의 임금철칙설은 안 나왔잖아요. 지금 이게 멜서스주의만 나왔어요. 예. 어떻든 멜서스주의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회보험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아니라 뭐요? 공공부조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죠. 우리나라 여전히 공공부조제도의 그 뭐죠? 보충급여 방식의 생계급여가 바로 열등처우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리카르도의 그 임금 철칙서라고 그 제가 백남의 공리주의도 거의 넣어놨네요. 밑에 해설에 보면. 어떻든 거 이제 70번에 3번 보면 3번 중요해요. 70번에 3번 아주 중요해요. 노동 가능한 빈민에 대한 구제를 국가가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중요해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죠? 그것과 71번 봐보세요. 75번 보세요. 75번. 잠깐 75번 잠깐 보고 있습니다. 75번 봐보세요. 75번. 75번에 3번 보세요. 75번에 3번. 신빈민법은 노동능력자와 그들의 피부양자 구제를 제한했다. 아까 70번에 3번하고 똑같은 지문이에요. 노동 가능한 빈민에 대한 구제를 거절했다. 왜 그렇죠? 열등청원이 지금 요거잖아요. 보세요. 지금 국가 도움을 받지 않고 최하층의 독립노동자보다 피구제 빈민, 능력 없어서 국가 도움 받는 사람이 이 사람보다 더 받으면 안 된다. 적격이면 안 된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딱 여기까지만 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만.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사람들은 구제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이해됐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동 가능한 빈민에 대한 국가 구제에 있어서 그걸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기도 하고, 그 말은 결국 다시 한번 75번에서 3번과 같이 노동 능력자들과 그 피부양자들, 노동 능력자가 부양하고 있는 그 피부양자들의 구제를 제한했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아주 좋은 문장이죠? 좋은 문장이 이거.
자, 그러니까 지금 2010년에 서울시에서 먼저 나왔던 게 지금 2013년 사회복지직에 등장한 거예요, 금장. 자, 마지막으로 71번 보고 잠깐 쉴게요. 71번 봐보세요. 개정구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구빈법에 인도주의를 중시한다. 아, 인도주의가 나왔어요? 누구예요, 이거? 1번. 아까 요거 구빈법이 인도주의 애들. 개정구빈법이 아니라 얘는 이제 여기서 증가됐던 그 비용을 여기서 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억압정책으로 돌아가잖아요. 억압정책의 회귀. 그죠? 억압정책으로의 회귀. 인도주의가 아니라. 그죠? 그 다음에 71번에 거기 3번이면 모든 수급자는 원해구제 혜택을 받는다. 아니죠. 노동능력 있는 빈민들은 원해구제 철폐됐고 노동능력 없는 빈민들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이제 원해구제를 허용했죠. 자, 거기 5번 71번에 5번 통합된 구빈 연합구를 여러 개의 교구로 나누는 게 아니라 교구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건 통합하려고 했죠. 전국적 통일의 원칙.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잠깐 10분 쉬겠고요. 자, 아까